낡은 창고 속 할아버지의 편지. 밤 10일씩 경기도 외곽의 낡은 2층 건물. 1층은 오래전 문을 닫은 철물점이고 2층은 할아버지의 창고다. 이현우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일 전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일 전 가족 모임.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2층 프라이빗 룸. 고급스러운 상차림 앞에 현우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큰형 준석은 명문대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다. 그는 최근 강남에 자신의 병원을 오픈했다. 그래서 말이야, 병원 확장 공사가 다음 달에 끝나. 최신 MRI 장비도 들여왔어. 투자금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처럼 벌면 충분히 다 갚아 나갈 수 있어. 둘째 형 준혁은 로펌 출신 변호사다. 명문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최근 독립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형, 개원 비용 많이 들어갔지? 난 요즘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판교 쪽에 상가 2개 계약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거라 큰 걱정은 안 돼. 아버지는 유명 대학의 전직 대학 교수였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다. 요즘 아버지는 두 아들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낙이었다. 두 아들의 대화를 뿌듯하게 바라던 아버지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막내에게로 향했다. 현우야. 현우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아버지. 너 아직도 그 게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게냐? 나이가 이제 30인데. 준석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아버지, 현우는 지방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랑 비교하지 마세요. 준혁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요. 아버지, 작년에 현우가 회사 근처 원룸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대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월세도 못 낼까봐 걱정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형,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이자라도 꼭.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현우야, 내 할아버지 창고 알지? 주말에 거기 가서 정리 좀 하고 와라. 창고요? 거긴 할아버지 물건들이.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쓸데없는 집착 부리지 말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를 제일 아끼셨으니 내가 다 정리해드리는 게 도리지. 정리 끝나면 건물도 팔아버릴 거니깐. 알겠지? 준혁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서 그 건물 정리해도 너한테 줄 몫은 없어. 알지? 형들이 워낙 돈 필요할 때가 많으니깐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이해해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다가 그만 엎질렀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아이고 이 녀석이. 준석과 준혁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현우는 냅킨으로 물을 닦으며 고개를 더 숙였다. 경기도 외곽, 낡은 2층 건물 앞에 선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주 놀러 왔던 곳인데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 녹슨 문을 힘겹게 열고 2층 창고로 올라갔다. 먼지가 자욱했다. 한쪽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보였다. 현우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형들 말이 맞나 봐요. 전 진짜 루저인가 봐요.
오늘 중으로 간단하게 짐을 정리할 생각에 눈물을 닦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창고 구석 낡은 목재 책상이 있었다. 서랍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서랍이 아예 빠져나왔다. 아, 씨. 서랍이 바닥에 떨어지자 뒤편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봉투 앞면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우에게. 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작은 은행 금고 열쇠 하나가 나왔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현우야, 아마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이곳을 내가 정리하러 올 것 같아 이곳에 편지를 남겨둔다. 할아버지가 떠날 때가 되니 형들에게 밀려 항상 외로워하던 내가 내 눈에 밟히더구나. 이 열쇠는 할아버지가 은행 열쇠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3월 14일. 열쇠랑 할아버지가 챙겨둔 서류들 모두 잘 챙겨서 주소가 적힌 은행으로 가보거라.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니깐 절대 아버지나 형들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현우, 할아버지 없어도 지금처럼 늘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널 많이 아끼던 할아버지가. 현우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도 울지 못했다. 형들이 남자가 우는 거 아니다. 고 눈치를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현우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열쇠와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남은 짐을 정리했다. 다음 날 오전 주소에 적혀 있던 은행.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 직원에게 열쇠와 신분증, 그리고 할아버지가 챙겨두셨던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저 금고를 열고 싶은데요. 직원이 열쇠와 서류들, 그리고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08번 금고 맞으시죠? 계약자 명의가. 이현우님 맞으시네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고실은 은행 지하에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은 개인 열람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천천히 확인하시고 나가실 때 벨 눌러주세요. 직원이 나가자 현우는 혼자 남았다. 할아버지, 뭘 남겨주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308번 금호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0-3-1-4. 딸까? 금고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현우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현금이었다. 5만원권 다발들이 비닐로 꽁꽁 쌓여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발을 세기 시작했다. 100, 1천, 1억, 총 2억 원이었다. 그 아래에는 서류들이 있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 마이너스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마이너스 소유자 이현우. 현우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어플에서 역삼동 0을 검색했다. 화면에 건물 사진이 나타났다.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 코너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다. 매매 예상가 80억 원.
80억. 80억이라고? 현우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1번 서류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도 확인했다.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아파트 34평. 마이너스 소유자 이현우. 마이너스 현재 상태 전세 전세금 10억. 다시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분당 어아파트는 현우도 알 만큼 꽤나 유명한 아파트였다. 최근 매매가 18억 원. 현우의 머리가 하얘졌다. 건물 80억. 아파트 18억. 현금 2억까지? 이게 진짜인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서류 밑에는 할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현우야, 많이 놀랐겠구나. 할아버지도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줄 몰랐단다. 할아버지가 왜 이 큰 돈을 내게 주고 떠나는지 널 떠나기 전에 이야기해야 했던 진실을 적어두마. 부디 너무 놀라지 말고 그렇다고 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동안 왜 널 외면했는지 내 착한 마음으로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란다. 아마 내가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거야. 다 내 탓이란다. 내 형들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몸이 안 좋아 일찍 떠났단다. 내 아버지가 홀로 두 아들을 키울 게 걱정돼 내가 내 아버지의 재혼을 강요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두 며느리 모두 아꼈단다. 첫째 며느리를 떠나 보내고 들어온 둘째 며느리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내 형들은 새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아버지를 강제로 재혼시킨 이 할아버지를 미워했지. 하지만 내가 10살 때 내 어머니마저 사고로 떠나 보내고 나니 두 며느리를 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형들로부터 무시받고 자라는 내가 걱정되어 잠을 못 들겠더구나. 내 아버지도 형들 눈치를 보느라 너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이리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자, 이제 이 큰 돈을 왜 내 아버지한테 주지 않고 너한테 주는지도 궁금하겠구나. 내 아버지는 형들 눈치만 보는 사람이야. 만약 아버지한테 줬다면 내 형들이 다 가져갔을 거다. 하나는 명문대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변호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몫은 하나도 없었을 거야. 형들이 너를 무시했던 거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단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형들이 너한테 하는 말들. 할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현우야,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단다. 넌 형들처럼 똑똑하진 않을지 몰라도 착하고 성실하다는 걸. 할아버지가 살아보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구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형들한테 쓸데없이 나눠주지 말고. 넌 착하니까 가족인데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겠지. 하지만 형들은 그동안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차례야. 형들은 좋은 직업 가진 어른들이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 지고 살 거야. 넌 내 인생만 생각해.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언제나 널 응원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편지를 다 읽은 현우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혼자라고 느꼈던 삶.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깔보이고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던 30년.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저 잘 살겠습니다. 현우는 창고로 돌아와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졌다. 10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이제 원룸 보증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약 측에서 해고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었다. 현우는 가족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작고 낡은 원룸에 홀로 앉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형들한테 나눠주지 마라. 할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걸렸다. 그래도 형들이잖아. 큰형은 병원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둘째 형은 투자로 빚이 있다는데. 그러다가 문득 지난 30년간 형들이 자신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방대 나온 주제에 너한테 줄 몫은 없어. 원룸 보증금도 못 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형들은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는 결심했다. 3일 후 아버지의 집. 현우가 가족들 모두 모여달라고 연락했을 때 형들은 투덜거렸다. 바쁜데 귀찮게 하네. 하지만 현우가 완강하게 꼭 다 모여야 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모였다. 아버지의 거실. 준석, 준혁, 아버지, 그리고 현우가 마주 앉았다. 준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야, 형들 하루하루 얼마나 바쁜데 오라가라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현우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형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어요. 준혁이 비웃었다. 뭔데? 낡은 재봉틀? 현우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등기부등본 2장, 현금 2억 원.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현재 시세 80억 원이라네요. 또 다른 서류는 분당 아파트 34평 등기부등본이에요. 최근 매매가가 18억 원입니다. 침묵. 그리고 현금 2억 원이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의 입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눈만 깜빡거렸다. 합계 100억 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남겨주셨대요. 뭐라고? 준석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손이 떨렸다. 이게 말이 돼? 소유자가 이현우? 내 이름이잖아. 준혁이 버럭 소리쳤다. 말도 안 돼. 할아버지가 너한테만? 도대체 왜? 이건 형제들끼리 나눠야지. 말도 안 돼. 현우는 차분하게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 편지에는 나눠주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편지? 그딴 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준혁이 변호사답게 따졌지만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증여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제 거예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형이 지금 병원 대출 12억 때문에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지?
준혁도 끼어들었다. 나도 투자한다고 빚이 8억이야. 우린 형제잖아. 가족끼리 좀 나눠야지. 현우는 두 형을 번갈아 보았다. 형들, 제가 작년에 둘째 형한테 원룸 보증금 2천만 원 빌렸을 때 기억나세요? 형이 뭐라고 했죠? 언제 갚을 거냐? 계약직 주제에 보증금도 못 내냐고 했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큰형. 제가 3년 전에 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요. 뭐라고 하셨죠? 준석이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도 계신데 내가 왜 보태야 하냐. 내가 보태드리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현우야, 그건. 아버지. 현우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편지에 다 쓰여 있었어요. 제 엄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 형들이 그걸 평생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저를 싫어하고 무시했다는 것. 거실이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저는 이 가족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전 구석에서 형들 이런 말만 들었어요. 루저, 지방대, 집안 망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다. 할아버지만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만 저를 가족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한테 주신 거예요. 준석이 애원하듯 말했다. 현우야. 형이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제발 좀. 형. 현우가 준석의 말을 끊었다. 형은 명문대 의대 나오고 병원 원장이잖아요. 12억 대출은 형이 사업적 판단으로 받은 거예요. 형이 책임지셔야죠. 너. 둘째 형도요. 변호사 되고 투자 판단한 건 형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현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대신 이거요. 둘째 형이 저한테 빌려준 원룸 보증금 2천만 원이요. 이자라고 생각해서 총 3천만 원 넣었어요. 받으세요. 봉투를 준혁 앞에 놓았다. 준혁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요.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저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명절에도 제사 때도요. 아버지도 형들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으니까 저도 그러겠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불렀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1년 후 강남 역삼동 할아버지가 물려준 상가 건물 5층. 현우는 이곳에 현우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5층 전체를 사무실로 꾸몄고 직원 7명을 채용했다. 게임 회사 계약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차린 것이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 월 임대 수익은 회사 운영비와 현우의 생활비로 충분했다. 분당 아파트는 전세를 빼고 직접 이사했다. 34평의 넓은 거실에서 현우는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감각을 느꼈다. 현금은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는 회사 창문으로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신입 디자이너가 신나서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회식합시다. 와, 대표님 최고. 직원들이 떠난 후 현우는 혼자 남아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항상 넣어두는 사진이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2년 뒤 추석 명절. 현우는 혼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가족들과는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산소를 정리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큰형 준석이 서 있었다. 형. 준석은 많이 수척해 있었다. 예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보였다. 현우야. 형이 왜? 나도 할아버지 뵈러 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그래. 너 회사 차렸다며. 인터넷에서 봤어. 현우 디자인 스튜디오. 네. 준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현우야, 형이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평생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형이 너무 잘못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 대출은 아직 갚고 있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잘 책임져 나가고 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 응.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한테 하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를 제대로 형으로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 일어나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형도 형 인생 사세요. 준석이 눈을 들어 현우를 보았다. 현우는 더 이상 구석의 웅크린 막내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한 명의 어른이었다. 고맙다, 현우야. 현우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고 일어났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형도 건강하세요. 현우야. 준석이 불렀다. 언젠가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현우는 산을 내려갔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로 산소를 바라보았다. 준석은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창문을 내리고 가을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언젠간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요. 그냥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용서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시동을 걸고 산을 내려가는 현우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현우야, 형도 산소에 왔어. 할아버지한테도 사과드렸어. 그동안 미안했다. 건강해라. 둘째 형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현우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는 않았다. 5년 후 현우 디자인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 디자인 회사가 되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현우의 일상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이 건물의 최근 시세가 100억을 넘었다.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현우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항상 지갑에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현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